피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불복했습니다. 2심 법원은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징역 4년. 같은 피해자의 진술, 같은 증거. 그런데 왜 1심과 2심의 판단은 이렇게 달랐을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준 모르면 재판에서 손해봅니다.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 경남의 한 도시에 살던 A씨. 그에겐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낸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나의 딸, 즉 A씨의 조카도 있었습니다. 누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A씨 배우자 명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이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2021년 8월, 누나가 A씨를 고소했습니다. 누나는 2018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조카는 2013년경과 2018년 2차례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법에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혈연이라는 신뢰를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해서 다루는 겁니다. 법에서 정한 형량은 최저 징역 7년에서 무기징역까지입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형량을 그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최종 선고가 징역 4년이 된 것도 그 이유입니다. 2024년 1월, 창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누나에 대한 강간, 조카에 대한 강제추행 4건 모두 무죄였습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다. 먼저 조카 건입니다. 조카는 처음에 피해 장소를 특정 주소로 진술했는데 알고 보니 그 주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피해 장소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달랐고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진술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1심은 이 점에서 조카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누나 건은 더 복잡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첫 번째 범행 날짜를 2018년 7월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9월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도 처음엔 소파에 눕혔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바닥에 이불을 깔았다고 달리 진술했습니다. 폭행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처음에는 없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심이 고려한 또 하나의 정황, 고소 직전 누나 측과 A씨 사이에 금전 문제와 관련된 녹취 내용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런 사정까지 함께 보면서 피해자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의 주된 동기가 금전 문제였을 수 있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그냥 의심스러운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합니다. 재판관이 조금이라도 혹시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심은 이 기준에서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일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다소 일관성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면 함부로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마치 교통사고 직후 진술처럼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억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검찰 조사에서, 법정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여러 번 꺼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날짜나 세부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일어난 핵심 사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 이게 피해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끊기 어려운 경우, 경제적 이유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사회적 시선이 두려운 경우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답지 않다는 편견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건 잘못된 증거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 법리가 2심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부산고등법원 검사의 항소 중 누나에 대한 강간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도 없이 배척했다. 2심이 누나의 진술을 신뢰한 이유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핵심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습니다. 날짜가 바뀌고 세부 표현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제로 잡아당겨 눕히고 옷을 벗기고 몸으로 눌러 제압했다는 핵심 내용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 진술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기억이 변형되는 건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둘째, 때리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봤습니다. 누나는 때리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1심은 이걸 폭행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2심은 달랐습니다. 강간죄에서 폭행이란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잡아당기고 눕히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제압하는 것, 이것도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폭행입니다. 폭행은 있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측 주장의 비합리성. A씨는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그 설명 자체가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수십 년을 남매로만 지내온 사람 사이에서 그런 관계가 갑작스럽게 성립됐다는 주장을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 변명의 비합리성이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됐습니다. 넷째, 고소 경위가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피해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오랫동안 고소를 하지 않다가 금전 문제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지자 고소했다. 2심은 이것이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누나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쌍하다고 진술할 만큼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짓으로 꾸며낸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단, 조카에 대한 강제추행건은 2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2심이 유죄로 뒤집은 것은 오직 누나에 대한 강간 2건이었습니다. 결론, 2심은 누나에 대한 강간 2건 유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A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을 향해 했던 행동의 결과가 4년이라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구독 안 하시면 이 결말 다음에 또 찾아오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끝까지 보십시오. 잠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같은 피해자 진술, 같은 증거. 1심은 믿을 수 없다고 했고 2심은 핵심이 일관됐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가, 그리고 그 기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반대로 진술 불일치 하나로 억울하게 몰릴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 이 기준을 아는 것이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판결에서 챙겨가야 할 것 3가지입니다. 먼저,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가 전체 신빙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날짜, 세부 표현, 일부 상황의 차이만으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면 법원은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든 피고인 측이든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왜 계속 교류했나? 이 질문이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점점 더 세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심 무죄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1심 무죄가 2심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뒤집힐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는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입장에서도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부 표현의 변화보다 핵심 경험이 일관되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원칙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이 판결, 1심과 2심 중 어느 판단이 더 납득이 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 알림 설정 눌러두세요. 진술의 작은 흔들림이 아니라 핵심의 일관성이 신뢰의 기준입니다. 판결 결과 보시고 좀 놀라셨나요? 저도 처음 이 판결 접했을 때 1심과 2심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오늘 쉽게 꺼내기 어려운 주제였는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진술을 바라보는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반전 판례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